소백 IR룸 시즌2 9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호의 태용입니다. 오늘도 두 소셜벤처 기업가와 투자자 멘토단을 모시고 IR 피칭과 밀착 멘토링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투자자 세 분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늘 나오는 임팩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저희는 임팩 스타트업 초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엑셀러레이터 역할로 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크의 유자인입니다. 저희는 혁신 컨설팅 그리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임팩트 투자를 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의 대표 정혜훈입니다. 저희는 카이스트의 초기 투자 전문 회사고요. 카이스트의 기술 사업화 그리고 창업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외부의 일반 초기 창업팀에도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들과 함께 커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핀테크, 딥테크 분야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스타트업 두 곳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신용평가 시스템 및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윙크스톤 파트너스 IR 피칭과 Q&A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저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대표 권호영입니다. SM이라고 통칭되는 중소사업자들은 온라인 셀러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스타트업 이런 작은 사업자들을 통칭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사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권들은 이분들에게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존재합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5% 정도가 자영업자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약 43조 원에 이르는 대출 잔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연체율은 가계대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안전한 분들도 있고 우량한 분들도 있지만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이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중소상공인 대출을 좀 꺼려왔던 이유입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매출 대금은 천천히 입금되지만 사업장 확장이나 마케팅 또는 재고 매입을 위한 자금은 즉시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왼쪽에 보이는 도표처럼 판매가 중단되든지 고객이 이탈하면서 사업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적시에 자금이 공급된다면 오히려 그 자금을 활용해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더 안전한 대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은 이커머스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오프라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이분들의 실시간 거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좋은 금융 서비스를 이분들의 고객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비대면 자동화 대출 솔루션인 윙크브릿지입니다. 윙크브릿지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대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을 하고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승인 여부와 한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대면 자동화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SME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모객부터 심사,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하는 SME 영역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 중소상공인에게 특화되어 있는 신용평가 모델인 윙크스캐너입니다. 윙크스캐너는 다른 신용평가 모델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중소상공인의 특정 카테고리별로 별도로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심사역이 보는 화면입니다. 대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의 모델이 자동으로 이 심사 결과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마진까지 전부 다 추정이 되고 신용점수와 신용등급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저희의 시스템과 신용평가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700억 원 이상을 대출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연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의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동대문 사입셀러를 위한 B2B BNPL 서비스인 윙킷입니다. 현재 많은 온라인 패션 셀러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재고를 매입을 합니다. 이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가 1년 거래액이 15조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대부분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들 같은 경우에 판매가 된 이후에도 길게는 2달까지도 판매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제 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구매 데이터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결제 서비스,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거대한 시장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현재는 한국에 없습니다. 이 윙키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이 셀러의 매출 데이터와 매입 데이터를 모두 API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당 셀러가 어떤 품목을 얼마나 많이 어느 기간 동안 팔고 있는지와 동시에 그 판매를 일으키기 위한 재고 매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재 시장 규모는 매우 큽니다. 현재 그 사업자 대출 시장은 대부분 다 담보 대출이거나 아니면 보증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재적인 시장은 온오프라인 셀러들에 대한 선정산 시장, 그리고 온라인 셀러에 대한 신용대출 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운영자금 또는 창업자금 대출 시장인데요. 저희는 이 시장 중에서 저희가 B2B BNPL처럼 즉시 결제 서비스와 같이 간편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이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 26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캐비즈나 스퀘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또 저희와 굉장히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크레딧링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했던 것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 그리고 저희 제휴사와 연동되는 API 구축, 그리고 신용평가 모델을 세팅하는 것까지를 올해 다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을 직접 공급하고 저희 신용평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자 전문 시빌 라이센스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국가에 저희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가서 그 현지에 있는 플랫폼들과 금융기관들을 연결하는 그런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SME 전문 종합금융기관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현재 50억 원 레이징을 하고 있고, 이 자금의 대부분은 저희의 윙크 스캐너, 윙크 브릿지 시스템 보도와 그리고 개발 인력 채용,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더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저를 포함해서 금융과 핀테크 쪽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의 본질을 혁신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업 대비 저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유사하고 어떠한 부분들은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성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그 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게 유사점이고요. 차별성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펀딩 소사이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대출보다는 선정산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는, 공급망 금융 중에서 이미 발생한 매출 채권의 팩토링 업무에 좀 더 집중하는 회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스퀘어나 캐비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벤치마크를 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소상공인 시장은 한국에도 되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기회가 많은데, 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재적인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가 이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좀 그런 선진 시스템이나 벤치마크 사례를 저희는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동대문의 그 사입 시장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암만 사입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기획이 돼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돼서 정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사이클은 긴데 실제 대출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것 같아서 그 어떤 구조로 회수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시장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온라인 셀러들,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사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온라인 셀러한테 그 사입한 의류가 도착을 하게 되고, 그걸 바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매출이 일어난 이후에 몰에서 정산하는 리드타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기가 짧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플레이오토와 지금 제휴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 일반 신용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더 길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품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대출도 하잖아요. 해당 부분 조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700억 정도를 대출하셨다고 했는데 건수로는 몇 건인지, 그리고 1조 검토해서 700억 대출했으면 사실 대출 상사율이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에 이제 수렴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 골라낸 거니까, 골라내다 보니까 7%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200건 정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가 했던 대출들은 수동으로 대출 심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공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리스크 컨트롤 가능한 규모가 있는 업체부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연체율은 영원히 0%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 연체율은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법인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대출자 쪽은 은행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내외의 중금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대출 수요 자체는 더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금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권영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회사 이름이 왜 윙크스톤 파트너즈인 거예요? 이게 윙크는 뭔가 깜찍하고, 근데 스톤은 뭔가 이렇게 묵직하고. 윙크와 스톤 그리고 파트너스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윙크는 그러니까 대출자에게 던지는 저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윙크처럼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스톤은 돌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 자산을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의미고요. 파트너스는 저희 구성원들에게 보내고 싶은 저의 메시지입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수평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모든 걸 다 담았네요. 맞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력을 살펴보니까 공인회계사를 이제 한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한국의 이제 큰 회계법인에서 주로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M&A를 할 때 금융기관들을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회계법인하고 연결돼 있는 미국의 그 대형 회계법인에서 SOS가 왔어요. 인력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발이 돼서 그때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주로 했던 일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채권 포트폴리오, 론 포트폴리오도 제가 검사를 하고 뭐 재증권화하는 업무도 했었고 그런 금융기관들 정리하는 업무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 모델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미국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들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런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존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아메리칸 드림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왜 한국에서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주로 담보대출, 보증대출, 고신용자 대출, 대기업 직장인 대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왜 소상공인 대출에 이렇게 소극적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근데 이제 제가 들어와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제가 소상공인 대출을 하는 평가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거래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매출액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최근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작년 세금 신고 내역 정도? 그마저도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바로 시작은 못했는데 이후에 IT 서비스 이커머스도 발달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충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미국은 왜 그렇게 활발했던 거고 한국은 왜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약간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뭐 약간 자본주의가 뭐 성숙해서 뭐 이런 건가? 저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금융 서비스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급자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이냐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경쟁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고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라이센스로 규제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칸막이 규제라고 하죠.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에서 보호받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평가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부터 발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 위주로 좀 시장이 발달한 것 같고 미국은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이 발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용평가 모델을 이렇게 짜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가장 좀 주안점을 뒀던 게 어떤 부분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현금 흐름 추정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더 받아서 재고를 더 사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면 현금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사업자는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사업자의 현금이 이제 더 이상 없거나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이제 상환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핵심은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필요하고 그런 변수들에 관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IT 서비스 회사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제 그분들의 니즈가 또 커지면서 오히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니즈가 커지면서 수월하게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았나.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들어봤을 땐 별 걱정도 없어 보이고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나오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외 진출에 대한 고민이에요. 핀테크라는 분야가 좀 독특한 분야다 보니까 한국에서 핀테크 회사가 이제 시리즈 B를 넘어가게 되면 핀테크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콘이 된 회사들만 봐도 그렇고요. 이후에는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려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코리아 온리 비즈니스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시리즈 A 단계를 넘어서 B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 모델 자체가 한국에서도 지금 검증 과정에 있고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외국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디지털라이즈가 많이 진행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해외 진출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국가들이 이제 사실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굉장히 우려점들이 사실 더 크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신용평가 모델의 기초나 신용에 대한 이해 자체가 특히 소상공인 모델이라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그게 그 현장에서 자리 잡게 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베트남 지역에서 투자를 하면서 비슷한 모델들도 보게 되는데요. 소상공인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법인이라는 걸 설립한다는 게 사실 불필요한 지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보가 누락되는 따로따로 뭐 뒤에서 거래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신용평가에 대한 데이터의 이제 완결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임팩트 스타트업, 임팩트 비즈니스 영역에서 붐을 일으키게 된 첫 사례도 사실은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최저빈곤층에게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금융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시작했던 사업이 92%의 상환율로 성공을 해내면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최저빈곤에 탈출시키는 걸로 이런 이야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기회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면 좀 더 우리가 그 나라를 모르니까 특히 개발도상국이니까 현지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미 논의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출발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좀 더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모델들이 다시 우리에게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루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일 좋은 점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쌓는 데에서는 확실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훨씬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형의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데이터의 모수를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기회는 있다. 하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니 파트너가 좀 더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이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정확히 만들어서 거기서 차별력 있는 대출 서비스를 하든지 연계할 수 있든지 그게 이제 제일 급선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고객의 필요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선점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윙크스톤에서 정의한 문제 정의는 금융권에서 융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융자해주고 더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이제 Q&A 때 답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대출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늘린다면 소액이라도 건수를 많이 늘려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양적으로 많이 늘려주시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더 많이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자 라운드에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 분야 누군가 혁신을 하면은 정말 이제 소셜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핀테크라는 게 그냥 이제 겉에서 딱 보기엔 뭔가 그냥 뭐 돈 빌려주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금융 접근성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제공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말 그냥 사람이나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IR룸 자리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201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테크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 기존 금융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자극을 많이 받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UI, UX의 개선 또는 사용성의 증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이제 사용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파는 상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상품 자체가 바뀐다는 거는 기존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존에 투자할 수 없었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금융의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어 영역이 발전하는 단계로 한국이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 고민 중에 해외 진출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임팩트 스퀘어 대표님께서 그 해외 진출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현지화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앞으로 해외 진출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윙크스톤 파트너스는 글로벌 SME 전문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이제 해외 진출 그리고 사업자 전문 CB 라이센스 획득 같은 것들을 내년에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 신청은 아래 있는 설명란의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